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독 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센터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어딜 가나 빠지지 않았던 화제 중에 하나 꼽으라면 부동산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 결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초 신년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자, 홍 대표님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의 전쟁 상황, 전황이라고 하죠. 과연 승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졌죠. 예. 패배도 좀 심각한 패배를 당해서 아하. 오늘 뭐 준비해온 내용대로 들으시면 더 추워지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만큼 좀 저도 좀 지금 징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철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지 하나를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뒤가 끊길까 걱정되는 아하.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마치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겪는 상당한 그 곤란한 상황, 뭐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강세 이건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쭉 그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어떤 지역이 많이 올랐죠? 예, 세종시입니다. 아, 예, 무려 44.8%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 대비 12월 지금 14일, 20일 정도 사이에 조사된 데이터인데, 네.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44% 올랐고요. 예, 이게 뭐 이제 여러 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서울에 집중돼 있는 시설들이 이제 세종으로 옮긴다라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면서 대전이 또 12.7%. 네. 그래서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봐서 12.7% 아하. 같은 속도로 올랐고요. 특히 예. 강북 지역이 급등했습니다. 이 강북 지역 중에서 노원구가 21.7%. 그러니까 오. 한 구의 가격이 한 도시의 가격이 20% 40% 오르는 건 2006년 이후 그러니까 만 14년 만에 처음 겪는 일대 급등이 벌어졌던 해였고요. 특히 조사를 네. 해보면 강남은 11.9% 올랐는데 강북 14개 구가 14.5%. 그러니까 강남보다 강북이 많이 오른 건 7년가 만에 처음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2014년 주택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 다음 지금까지 이제 만 6년 7년을 오르는 중에 강북이 이제 강남을 앞서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승세였다. 그리고 못 오른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일수록 더 오르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아하. 그런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전국적으로 상승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특히 세종시 또 인근의 대전, 서울 수도권 그중에서도 강북 지역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다 이런 말씀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강세 원인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꼽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예, 전세의 급등이 1년 혹은 2년 뒤 추가적으로 전세를 더 올려줄 바에야 네. 그 돈으로 지금 집을 사자. 아,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여러 통계들을 살펴보면 2014, 15년에 바닥을 찍을 때는 다주택자들의 매수, 특히 50대 이상, 네. 60대 인구의 적극적인 주택시장 참여가 두드러졌다면 이번에는 2019년, 2020년 통계를 살펴보면 30대가 주도한.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집이 없었던 분들이 전세 가격의 급등에 충격을 받고 아하.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또 지금 2년간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네. 그때 2년 뒤에 더 올라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주택 매수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특히 네. 전세 가격을 보면 서울이 12.5% 올랐는데 예.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노원구가 13.7%. 아하.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좀 이렇게 중산층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노원, 도봉, 강북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른바 노도강, 또 금천구라든가 또 구로구라든가 관악구 같은 금관구라고 불리는 지역들인데 이제 이런 네. 지역들마저 특히 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가 1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공포감이 부추겨진 해였죠. 아하. 그러니까 전세값 상승이 부동산 상승을 견인하고 주도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전세가 앞으로 2년 후에 더 오를 수 있으니 또는 그 연장권 신청한 만기가 돌아오면 더 오를 수 있으니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패닉 바잉이 일어나면서 30대들이 주도적으로 집을 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꼽을 수 있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을 전후해서 이제 아파트 입주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이 앞으로 많이 돼서 집들이를 하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면 전세가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전세가 오르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일수록 전세가 좀 풍부하고 주변 단지보다 전세 가격이 인하되기 마련인데 네. 그런 단지들이 지금 잘 안 보이고 아하. 2021년 더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집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더 걱정이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게 또 문제였죠. 네. 우리나라의 그 주택 시장의 구조를 제가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10가구 중에 4가구, 5가구만 자기 집에 삽니다. 비싸니까요. 예. 그리고 또 지방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오신 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제 50%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니까 당연히 유입이 있었으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서울은 40% 정도,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자기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50%가 채 안 돼요. 네. 근데 도지역은 70%가 자기 집에 살거든요. 싸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을 비롯한 핵심 이 수도권 지역에 전세 사시는 분이 2006년에 전체 그 거주하시는 분의 30%였고 지금도 한 20%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세는 사라지는 중이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도권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과정에 이 전세가 이제 희소해지는 어허. 희소해진 이유는 이제 공급도 줄었지만 네. 실거주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일단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이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었고 예. 또 실거주를 해야만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 양도세 부담도 감면. 줄었고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에 참 정말 깁니다. 네. 아무튼 2년 더 살게요라고 하시는 분을 내보내려면 집주인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로 나가 살고 있던 집주인들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자가로 들어가면서 아하.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장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도 있고 잠깐 여러 용도로 집을 전세 주는 사람들이 네. 주택 시장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걷어들이거나 아하. 또는 전세가 잠겨버린 거죠. 물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로 인해서나 또는 전세 자체의 거주를 포기하시는 분도 나오겠지만 네. 그건 어쨌든 장기적인 일이고 당장은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서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도 소개해드렸겠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문제다. 투기 과열이 문제고 노동 없이 그런 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빈부격차를 부추긴다. 이것이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것이 임대차 3법이고 다양한 여러 정책들을 계속 내놨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실소유, 실거주를 더 많이 늘려나가고 그러다 보니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주택 가격을 밀어올리는 이런 전혀 의도치 않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앞서 홍춘욱 대표 말씀 중에 지금은 당분간은 이런 단서와 조항이 붙으셨어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여유 물량 다주택자들이 내놓고 이렇게 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네. 일단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올해 내년이 정말 힘든 2020년, 21년이 정말 힘든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인허가 건수가 2015년 전국적으로 77만 호였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아직 통계가 다 집계되지 않았고 연말에 집중됩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30만 호대로 줄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77만 호가 30만 호대. 특히 문제가 뭐냐면 예.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한 해에 주택 인허가가 한 50만 호 나오면 그중에 20만 호가 공공 물량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냐면 2014년 6만 호 그리고 2018년 19년 9만 호 8만 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LH공사나 네. SH공사나 GH공사 같은 공공부문에서 엄청나게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기업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네, 부각되면서 맞아요. 예. 공기업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거 기억나실 네네. 겁니다. 그러면서 LH공사나 또는 한전의 부채가 굉장히 줄었죠. 아하. 그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음. 부채라는 게 자기가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산도 많거든요. 그렇죠. 되게 부자입니다. 그럼 자산이 뭐냐 하면 집을 지을 택지를 팔아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2015, 16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허가가 폭발한 게 네. LH를 비롯한 GH를 비롯한 SH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그 공공 분야의 택지들이 민간에 의해서 매각되거나 또는 집을 잘 지은 거죠 그때. 근데 이제 그걸 다 땡겨 쓰고 나니 택지는 개발해 놓은 게 없는데 땅은 다 개발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 이제 풀리는 게 물론 고등지구라든가 덕은지구라든가 여러 지구는 풀리고 있지만 네. 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감질나는 물량만 나오게 되니까 이제 결국 신도시 개발을 결정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2018년 일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빨리 신도시 착공하고 입주한 게 판교인데 네. 2003년 결정하고 2008년 입주했어요. 5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고로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2023년에는 좀 물량이 풀리는데 네. 고전이 이제 참 이 보릿고개가 온 거죠. 아니 문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아까 이제 패닉 바잉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대출 다 끌어 쓰고 해서 집을 막 산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부터 물량이 확대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거품이 빠지고 그러면 오히려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품 붕괴 현상이 일어날 우려 그런 부분은 없나요? 있죠. 왜 그러냐면 어허. 2020년 하반기부터 이 탄력이 강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상반기는 코로나도 있었고 예. 또 6월까지 집을 팔면 좀 세금 혜택도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고가 주택들. 맞아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기세가 안타깝게도 2021년 상반기에 더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어디냐 하면 정보통신과 금융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산업이 3조 호황의 일의 최고 호황이에요. 요새 그 보너스 받은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중인데 네. 수출하고 금융 정도만 좋은데 그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소득 전망이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예. 두 번째, 이분들은 신용도 좋으니까 대출도 잘 나오죠. 저금리가 내년에 뭐 계속될 것 같죠. 네. 세 번째, 내년에 재보선이 있는데 이 지역이 가장 집값 급등의 핵심 지역인 서울, 부산이 재보선인데 그러네요.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쏟아지고 있죠. 공급 확대. 이러면 네. 이게 제 말은 2023년 4년에는 입주 물량이 나오지만 그건 네. 멀리 저 호수에 있는 물이고 음흠. 지금은 여기 우리 불이 난 걸 누가 끌 거냐라는 다급한 심리들이 더 부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결국 제가 왜 걱정을 하냐 하면 집값이라는 게 소득 수준대로 오르면 그게 무슨 걱정이 있겠고 그렇죠. GDP 수준대로 올라가면 세상에 그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역사 공부를 했으니까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네. 터져서 3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경제 GDP 대비 토지 가격이 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아. 일시적으로는 5배를 넘어섰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냐? 2019년 4.6배입니다. 그리고 2020년 5배를 넘은 게 거의 확실해 보이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일본처럼 된다 이런 뜻은 저는 아니고요. 일본은 네. 이제 운도 없었고 금리도 6%까지 정부가 인상하는 바람에 무너졌는데 네. 우리가 뭐 2020년 아니라 2021년, 22년에도 제로금리라고 다 보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특히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계속 떨어지는 제로 물가니까. 미국 연준도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네. 2023년은 돼야 공급난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심리는 굉장히 강하고 이 심리가 끝없이 잘못 이어지다 보면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약해지는. 아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다른 충격이 와서 네. 걸프전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무너졌는데 네. 우리야 아직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없고 또 일부 산업이지만 아무튼 경기 좋아진다니까 당장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 경계 경보 정도는 이제 경기 정보는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네. 경제의 규모, 사람들의 돈벌이에 먹고 사는 문제에 성장은 없는데 예. 집값만 막 5배, 6배가 된다면 그 나라 경제의 수준에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이런 그 뭐랄까 지금 시장에 불이 붙은, 네. 그러니까 전국이 불이 붙었다고 저희들이 그러는데 이 불이 붙은 심리를 이 지금 이번에 임명된 새로운 건설교통부 장관 변창흠 장관의 역할이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해지네요. 역할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역사적인 순간에 임명되신 것 같고요. 역사적인 순간이다. 시간이 지금 저희가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동안 변창흠 신임 장관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과연 어떻게 올해 부동산 시장이 변동할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 도심 재생부터 공공 재건축 재개발의 강화로 가지 않겠나. 아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3기 신도시 개발은 정부 혼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GH공사나 SH공사 이 영역들이 그렇죠. 또 인천 도시개발공사 등 주요한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다 이렇게 연관을 맺고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게 아주 급박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 예. 그렇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의 도심 재생, 가로 사업, 가로 정비 그리고 더 나가서 공공 재건축 재개발에 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 뭐랄까 조금만 기다리면 매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확신을 주는 데만 성공할 수 있다면 네. 뭐 이미 올해 2021년 상반기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싶더라도 없고. 하반기라도 잡을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큰 치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정책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지금 갈증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니까 네. 나 이건 2년 뒤 3년 뒤에 전세를 몇 억 올려줄지도 몰라. 이 공포를 잡는 방법은 일단 적절한 공급인데 그 공급은 정부의 단호한 정책과 규제 완화에서 시작되는 게 지금 좀 바른 방향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공급 확대로 인해서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구독 경제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고요. 홍 대표님 올해도 참 좋은 분석 조언 감사드리는데 내년에도 당연히 부탁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